개인적 신분으로 이 금강산 지역을 유람하는 그 대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까요?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일째. 영중, 영은 가명, 업무를 보는 그 가명안을 말하는 겁니다. 가명안이 무사하고 별일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잘 통치를 해가지고 이 강원도 지역의 가명안이 무사해요. 별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영중이 무사하고 같은 경우는 은근한 선정의 과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절이 3월일째, 그러니까 계절적 배경이 지금 나왔네요. 그래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천 시내길이, 화천이라고 하는 시냇물길이 풍악으로 뻗어있다. 풍악으로 뻗어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화천이라고 하는 시냇물이 금강산으로 뻗어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3월 달에 금강산의 이름이 금강이거든요. 금강산은 너무 아름다워서 계절마다 그 이름들이 각각 있다고 하죠. 지금 3월이면은 풍악이라고 하지 않고 금강으로 뻗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풍악이라고 뻗어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산 중에서도 이제 단풍이 물든 가을살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기 위해서 금강으로 뻗어 있다라고 하지 않고 풍악으로 뻗어 있다라고 한다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행장을 다 떨치고, 행장을 떨치고 가볍게 하고 라는 뜻인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중세국어 표기도 좀 보시면 떨티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시오티귿 같은 경우가 어두자음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두자음군이 나왔을 때는 뒤에 있는 자음으로 된소리 발음하자라고 했고요. T 같은 경우가 또 이모음하고 같이 있으니까 얘를 구개음화 적용해서 치로 발음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떨치고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 현대어로 해석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행장을 다 떨치고, 행장을 가볍게 하고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경의 막대 디퍼, 돌길에 막대기 짚고서, 디퍼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 이제 연철 표기가 되는데 디퍼가 되겠죠. 그러니까 디퍼는 구개음화 적용해서 이렇게 지퍼라고 하고 소리내서 지퍼라고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지퍼라고 읽으시면 이 지퍼라고 하는 현대어를 유추해내기가 좀 수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백천동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그러니까 백천동은 곁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았죠. 들른 곳이 아니니까 여정이 아닌 거고요. 만폭동은 들어갔죠. 만폭동 같은 경우는 바로 들른 곳, 여정이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만폭동에 갔더니 폭포를 이제 봅니다. 지금 여기에 대목에서는 이 만폭동 폭포를 비유하고 있는 어떤 표현들, 보조관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 같은 무지개, 여기서 무지개라든가, 옥과 같은 용의 초리, 용의 초리는 용의 꼬리죠. 그리고 들을 때는 우레인데, 이 만폭동의 소리,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그리고 만폭동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무지개, 우레, 눈, 용의 초리는 바로 원관념이 바로 뭐냐면 폭포가 되겠습니다. 바로 만폭동에 있는 이 폭포가 원관념이 된다라는 거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표현법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은과 같은 무지개죠. 모모와 같은 무지개, 옥과 같은 용의 꼬리라고 하니까 직유법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모모와 같은 모모, 모모와 같은 모모, 즉 은 같은 무지개, 옥과 같은 용의 초리는 바로 대꾸법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럴 때는 우레인데 보니까 눈이다 라고 하는 거에서는 원관념이 만폭동 폭포이니까 보조관념만 지금 나오고 있죠. 하지만 보조관념이 지칭하는 것이 원관념이 만폭동 폭포라는 것과 1대1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은유법이 또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표현적인 어떤 특징으로 봤을 때 직유법과 대꾸법 그리고 은유법이 있는 그런 어떤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때는 우레다라는 것은
이 청각적 심상이 보여지고 있고요. 보니까 눈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심상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이 이렇게 구절에 같이 연속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공감각이라고 하지 않고요. 복합감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합감각이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들을 때는 우레인데 와서 보니까 눈이다.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 이 폭포 소리가 들렸겠죠. 그러니까 이 멀리 있었을 때가 바로 원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멀리 있을 때는 원경, 먼 경치에서 봤다가 직접 와서 보니까 근경, 가까이 왔죠. 그래서 바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원근법이 좀 사용되고 있네요. 먼 경치에서 가까운 경치, 뭐 공간의 어떤 이동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어떤 대목이 되겠습니다. 시적 화자가 금강대에 있는 학을 만나는 어떤 대목, 이 대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대 맨 우층에 선학이 삭기치니 금강대 맨 꼭대기에 신선이 탄다는 학이 새끼를 키우니, 뭐 이런 대목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금강대에 왔다라는 거. 춘풍 옥적석에 봄바람 옥피리 소리에 첫잠을 깨뒀던지 첫잠을 깨웠던지. 자, 여기도 약간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자, 먼저 춘풍 옥적성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강대라고 하는 곳에 시적 화자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적 화자가 이렇게 이제 왔고, 이 금강대 맨 꼭대기층에 학이 이렇게 새끼를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이 불었어요. 바로 봄바람이, 춘풍이, 봄바람이 이렇게 불었는데 이 춘풍이 꼭 옥피리 소리처럼 이렇게 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춘풍이 원관념이고 옥피리 소리가 옥적성이 보조관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옥피리 소리 같은 봄바람이 학의 잠을 깨웠네요. 자, 그랬더니 이제 학이 하늘로 날아갑니다. 근데 학이 하늘로 날아갈 때 날개 부분이 좀 시커매요. 그래서 이 대목을 보고 호의 현상이 흰 조골이 검은 치마거든요. 이 학의 모습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학을 이 흰 조골이 검은 치마라고 지칭하고 있는 은유적 표현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호의 현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선녀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한자 성어이므로 이때 학을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선녀의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의인법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고요. 얘를 은유법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학 자체가 원관념이 되고 선학이죠. 이 호의 현상이 바로 보조관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옛주인을 반가워하면서 넘논한다 같은 경우가, 이때 이 소옛 주인이 여기에도 보면 인포라고 했고 작가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약간의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그 중국 고사의 인포라고 하는 분이 가족을 버리고 이렇게 자연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매화로 나의 처로 삼고 학을 나의 자식으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이제 신선이 되겠다고 이렇게 자연으로 들어가셨다는 그 중국 고사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인포라고 하는 분이 학을 자기의 자식으로 삼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의 입장에서는 인포가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죠. 바로 여기 이 학이, 하늘에 솟았던 학이 인포, 즉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반가워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실제 학이 바라보는 거는 인포가 아니라 바로 화자잖아요. 학이 나를 반가워하는데 꼭 인포를 보는 것처럼, 즉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식처럼 나를 반가워하더라 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서옛주인을 반가워하면서 넘논한다는 일종의 자연치마의 어떤 그런 표현이기도 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진월대 본사 1-2 진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굽어보고 작은 향로봉, 큰 향로봉, 향로봉이죠. 향로봉 눈 아래로 내려다보고, 그러니까 향로봉 같은 경우에는 시적 화자가 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정양사 진월대 고쳐올라 앉은 말이, 정양사라고 하는 절인 것 같아요. 정양사라고 하는 절에 진월대라고 하는 누각이 있는데 그 누각에 고쳐올라 다시 올랐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한번 왔던 것 같아요. 다시 올라 앉은 말이, 앉으니까 여산 진면목이 여기하다 배나다. 여산, 중국에 있는 아름다운 명산의 이름인데요. 중국의 아름다운 명산인 여산이 여기서 보인다. 즉 중국의 명산이 보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산처럼 아름다운 모습의 산, 바로 금강산을 예찬하고 있는 대목이 됩니다. 여산처럼 아름다운 산의 면모가 참모습, 진면목이 여기야, 여기서 다 보이는구나. 바로 여기는 바로 진월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예찬. 어와 조화홍이 헌사토 헌사할사. 어와 조화홍. 조화홍은 우리 고전시가 자연친화를 다루고 있는 작품에서 종종 등장하는데요. 조물주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화홍이 헌사토 헌사할사.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다라고 해서 좀 얼핏 보면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만, 이때 헌사토 헌사할사는 긍정적인 어떤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사용됩니다. 뭔가 좀 화려한 어떤 모습들, 이런 어떤 화려한 어떤 모습을 볼 때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다음 뭐가 야단스러운가 이제 보도록 하죠. 날거든 뛰디마나 섰거든 솟디마나. 자, 이때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날거든 뛰디마나, 날거든 뛰지나 말든지, 섰거든 솟디마나, 서 있거든 솟지나 말든지 라는 표현인데, 의역을 하면 막 날아가는 듯 하면서 뛰는 듯 하고 서 있는 듯 하면서 솟는 듯한 이 산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금강산의 동적인 어떤 모습을 봤다면 이제 정적인 어떤 모습을 또 형상합니다. 부용을 고진 듯 배곡을 묶어놓은 듯, 연꽃을 꽂은 듯하고 그 다음에 배곡을 묶어놓은 듯하다. 그러니까 산을 또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막 꽃을 막 이렇게 아름답게 꽂아놓은 듯해요. 그리고 옥을 막 이렇게 치렁치렁 묶어놓은 듯하다. 산의 아름다움을 지금 정적인 아름다움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는 대목이다. 다시 정리하면 앉는 듯하고 뛰는 듯하고 서 있는 듯하면서 솟은 듯하다라는 것은 이 금강산의 어떤 동적인 모습을 형상한 것이고, 또 연꽃을 막 꽂아놓은 듯하고 배곡을 막 묶어놓은 듯하다는 것은 이 금강산의 정적인 아름다움을 형상하고 있는 대목이다. 자, 이제 마지막 대목. 동명을 박차난 듯. 자, 동해를 박차고, 동해 바다로 막 박차고 나가는 듯, 그리고 북극성을 떠받들고 있는 듯. 높으시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이.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망고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혈망봉이라고 하는 봉우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취미로 하늘을 치솟아서 무사일을 사로리라. 무슨 일을 아뢰려고 천만겁 디나도록, 천만겁 아주 오랜 시간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다. 그 뜻을 굽힐 줄 모르는구나. 어와 너여이고 너 같으니 또 있는가. 어와 너구나. 너 같으니 또 있겠는가. 너 같은 사람이 또 없다라는 대목인데요. 자, 이 대목 이제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습적 상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불교에서 그 관습적 상징으로 대체적으로 임금님을 상징하는 어떤 그 시어들이 있어요. 바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라든가 또 달이라든가 그리고 북극성, 그 다음에 하늘 그 자체, 이런 것들이 다 임금님을 상징하죠. 자,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본다면 이때 북극성 자체를 우리가 임금, 바로 왕을 상징한다
라고 봤을 때 이 북극성을 떠받들고 있는 이 고고한 두 존재, 망고대와 혈망봉은 바로 임금님께 충성을 다하는 지주와 절개를 굽히지 않는 바로 충신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고대와 혈망봉은 바로 충신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늘에 치솟아서 무사일을 사르려, 무슨 일을 아뢰려고, 무슨 일을 말을 하려고 천만겁, 이때 겁이라고 하는 건 아주 오랜 시간 우주가 생성돼가지고 그 우주가 멸망하기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불교 용어인데요. 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굽힐 줄, 어떤 지주와 절개를 굽힐 줄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바로 망고대와 혈망봉을 충신으로 생각하고 이런 충신의 지조와 절개를 망고대를 통해 가지고 형상화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어와 너여이고, 이때 이제 너는 바로 망고대와 혈망봉을 지칭하겠죠. 어와 너여이고, 너 같으니 또 있는가? 너와 같은 사람이 또 있겠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서리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계심대 고쳐올라, 계심대 고쳐올라, 다시 올라죠. 그러니까 계심대는 여정이다, 여정 아니다? 그렇죠. 여정이 되겠죠. 계심대에 다시 올랐어요. 옛날에도 한번 간 것 같고요. 계심대에 다시 올라 중양성 바라보며, 계심대에서 중양성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12,000봉을 역력히 헤어하니, 넉넉히, 똑똑히 헤어하니, 헤아리니, 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강산의 봉우리들을 하나, 둘 세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12,000개를 다 센 건 아니겠죠. 봉마다 맺혀 있고 근마다 서린 기운, 그 금강산의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금강산의 봉우리마다 서려 있는 그 기운, 이 기운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 어떤 기운이냐면 맑고 깨끗한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맑거든 좋티 많아, 맑거든 좋티, 깨끗하지나 말든지, 좋거든 맑디 많아,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든지라는 어떤 구절이 됩니다. 의역을 하면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맑고 깨끗한 기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맑거든 좋티마나, 좋거든 맑디마나는 그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운이 바로 기운의 속성이 되는 거죠. 맑고 깨끗한 속성. 저 기운, 어떤 기운? 맑고 깨끗한 기운 흩어내어, 걷어내서 인거를 만들고자 인재를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제 이 대목에서 또 우리가 우국지정이라고 이제 한자 성어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왜 우국지정이냐라고 봤을 때, 자기가 이제 조정을 떠나가지고 임금님 곁을 떠나서 강원도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임금님 곁에는 그닥 맑고 깨끗한 어떤 신하들이 없는 것 같아요. 나라 걱정이고, 그래서 우국지정. 그래서 임금님 곁에 저 금강산의 맑고 깨끗한 기운들을 걷어내서 인재를 만들어서 임금님께 좀 보내드리고 싶어. 그래서 연군지정. 그래서 여기에는 우국지정과 연군지정이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형도 그지없고, 그 형세도, 산의 모습도 그지없고 끝이 없고 다양하다라는 얘기죠. 태세도, 어떤 움직이는 어떤 형세도, 동적인 어떤 형세도 하도할사. 하도할사는 아까도 나왔습니다. 많기도 많다라고 했고요. 천지 삼기실제, 하늘과 땅을 삼기다. 삼기다라는 것은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자, 참고로 이 하늘과 땅을 삼기는 주체는 조화옹이죠. 조화옹. 아까 우리가 조물주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 때 자연이 되었마는, 자연스럽게 되었겠지만은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사. 이제 와서 금강산을 보니까 참 뜻이 담겨 있기도 하고 뜻이 담겨 있다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로봉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로봉 상상두에, 비로봉 상상두, 꼭대기에란 뜻입니다. 이 비로봉은 금강산에서 이제 제일 높은 봉우리라고 하죠.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보니 긴 위신고, 여기 해석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때 올라보니를 올라보니까 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올라본이가 돼요. 그러니까 띄어쓰질 않아서 본 사람이 라는 뜻입니다. 올라본 사람이 긴 위신고, 그 누구인가. 그러니까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그 누구일까? 라고 하는 의문인데요. 올라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비로봉 상상두는 아무나 올라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런 어떤 호연지기를 지닌 공자 같은 분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대목이 되는데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갑시다. 동산 태산이 어느야 높다던 곳. 동산은 이제 노나라에 있는 높은 산이라고 하고요. 태산은 또 이제 노나라 주변에 중국에서 높은 산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중국 산의 명칭입니다.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높다고 하던가.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노국은 노나라죠. 공자님이 사하셨던 그 공자님의 나라. 노나라가 좁은 줄을 우리는 모르는데 넓거나 넓은 처나 넓고 넓은 처나 어찌하여 적단 말인가. 자, 이제 이 말은 공자님의 어떤 공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천하를 내려다보면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펼치기에는 이 천하가 너무 좁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호연지기, 바로 막힘없고 굽히지 않는 그런 어떤 넓은 기계, 이걸 호연지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어떤 호연지기를 품고 있는 그런 공자 같은 존재만이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런 지위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어떤 말을 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어와 저지위, 바로 겨지위를 우리가 국외음화 적용해서 저지위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바로 저지위가 공자의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공자의 지위는 어떤 높은 정신적인 경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경지를 호연직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어와 저 공자의 높은 경지를 어찌하면 알 거이고 어찌하면 알 수 있을 것인가. 오르지 못하거니 오르지 못하니까 내려감이 고이할까, 내려가는 것이 이상할까,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고이할까, 이상할까, 이상하지 않다. 답을 알고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사자봉우리를 찾아가니까 원통골에 가느다란 길을 이렇게 지나가지고 사자봉우리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봉은 아마 사자의 모양을 한 산봉우리인 것 같죠. 자, 다음 그 알패 너러바위, 너럭바위라고 하죠. 넓은 바위, 평평한 어떤 바위를 너럭바위라고 합니다. 그 알패 너럭바위, 활용새 되어세라, 활용소가 되었구나 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얘를 형태소를 분석하면 활용소 플러스 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는 주격조사가 되죠. 활용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못을 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이 되는 연못에 다다른 것 같아요. 천년 노령이, 천년 묵은 늙은 용이 구배구배 서려 있어, 구비구비, 마디마디 서려 있어서, 어디에? 활용소에 늙은 용이 막 이렇게 서려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용을 보는 건 아닙니다. 활용소에 물을 지금 천년 노령이라고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는 중의적이고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주야에 흘러내어 밤낮으로 흘러내려서 창에 니엇이니 넓은 바다에 이어 있으니 라는 어떤 대목입니다. 풍운을 언제 얻어,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서 3일후를 디렸는다. 3일 동안 내리는 비를 내리려 하느냐라고 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이온 풀을 다 살아내어 살아. 음의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을 다 살려내어 살아, 내려오나 라고 하는 대목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어떤 내용이라서 또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원통골 가느다란 길을 이렇게 시적 화자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자봉이라고 하는 사자 봉우리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너럭바위, 넓은 바위가 이렇게 있었죠. 이 너럭바위 앞에 활용소라고 하는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 활용소라고 하는 물이 동해바다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활용소가 있는 거죠. 근데 시적 화자가 물을 딱 보니까 이 물이 활용소? 용이 되는 물이야? 그러면 저기 있는 물들은 다 용이겠네? 그러면 용이 하늘에 올라가서 비를 뿌리기 위해서는 바람과 구름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람과 구름을 얻어서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3일 동안 내리는 비, 이게 농사에 아주 흡족한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렇게 내려줘야 충분한 어떤 물이 고일 수 있으니까 농사에 흡족한 비가 내리면 음의 이온풀,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들을 저 비로 살려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대목이 돼요. 근데 여기에는 바로 송강정철님의 선정의 어떤 포부가 나타나고 있는 대목이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시어의 어떤 은유적인 또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그늘진 벼랑의 이 이온풀, 풀 자체가 상징하는 바, 우리가 민초라고도 하죠. 백성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이 3일 동안 내리는 비는 농사에 흡족한 비인데, 이 풀이 시든 풀을 살려내는 이 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들어가고 있는, 도탄에 빠져 있는 백성을 살리는 저 3일우는 바로 선정 자체, 올바른 정치인 선정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풍운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구름을 말하는데, 바로 선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 그러니까 선정의 계기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기회. 그러면 이 선정을 베풀어서 도탄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백성을 살리는 저 천년 노령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화자 자신, 송강정철 화자 자신을 비유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노령은 활용소의 물을 비유하고 작가를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은유법이면서 동시에 어떠한 시어가 두 가지 이상을 비유하는 경우 우리가 중의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중의적인 어떤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사의 마지막 대목, 금강산의 12폭포가 나오는 대목 보면서 이 본사 1의 내용, 금강산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 넘어디어 마하연이라는 곳과 묘길상이라는 곳과 안문제, 제라고 하는 건 고개죠. 안문이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 내려가서 외나무 썩은 다리로 불경대 올라하니, 불경대, 이 불도 마찬가지 원승모음말을 적용해서 불로 읽지 마시고 불로 발음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경대, 불정대가 되겠죠. 불정대 올라하니, 불정대 오르니까, 올라하니는 오르니까라니까 불정대는 바로 여정이 되겠네요. 천길 낭떠러지의 절벽을,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공중에 세워두고서, 이 대목은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금강산에 있는 12폭포에 관련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지금 금강산에 왔더니 아주 천심절벽, 천길 낭떠러지의 절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12폭포가 12물줄기의 폭포가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폭포가 너무 아름다워서 보니까 이 폭포의 물줄기가 하늘에 이렇게 있는 별길, 은하수가 이렇게 있는데, 은하수의 한 마디를 탁 끊어내가지고 이 천신절벽에 쫙 풀어놓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신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천길 낭떠러지의 절벽에 하늘에 세워두고서 하늘에 있는 은하수의 한 마디를 딱 끊어내서, 한 구비를 마디마디 끊어내가지고
절벽에 풀어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실같이 풀쳐이셔 배같이 걸었으니는 가까이서 보니까 실 같고 막 실처럼 이렇게 폭포의 물줄기가 보이고,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배틀이 있죠, 배틀. 그래서 배틀에 걸어놓은 실처럼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이나 그 다음에 은하수나 그 다음에 이 배, 이 세 가지 시어가 모두 원관념이 금강산의 시위폭포가 되는 거고요. 실같이 풀어서 배틀같이 걸어두었다라고 했을 때 실은 가까이서 본 거니까 근경에 봤을 때 시위폭포고요. 배는 좀 떨어져서 본 모습이니까 원경에서 본 시위폭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근경에서 원경, 원근법이 사용되고 있네요. 우리 그 앞서서도 만폭동 폭포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만폭동 폭포에서도 들을 때는 우레인데 보니까 눈이로다 같은 경우에 멀리서 떨어져 있어서 폭포 소리를 들을 때는 우레소리, 천둥소리가 났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막 눈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어떤 대목에서 이런 원근법이 좀 보였었죠. 그리고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같은 경우에서도 이 용의 꼬리라든지 무지개라든지 눈이라든지 우레의 원관념이 만폭동 폭포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시위폭포에서도 은하수와 실 그리고 배가 원관념이 시위폭포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비슷한 모습이 있고요. 이 두 가지 폭포를 동시에 비교하는 그런 어떤 문제도 나올 수 있으므로 같이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같이 좀 비교하면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도경산수굽의 내봄에는 열어이라 같은 경우는 산수도경이 이제 일종의 지리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떠한 자연 명물, 자연 풍경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는 어떤 책인데요. 아마 이제 송강정철이 실제 이 금강산의 시위폭포를 보기 전에 책으로 이렇게 배웠을 때 12물줄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배웠었나 보죠. 이제 근데 실제로 와서 시위폭포를 딱 보니까 12물줄기보다 더 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적선, 이제이셔. 이적선은 이태백을 우리가 이적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의 시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태백이 이제 있어서 다시 태어나서 지금 내 곁에 있어서 고텨 의논하게 되면, 다시 의논하게 된다면 뭐를 의논하느냐? 이태백이 시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여산이 정말 세상에서 아름답다라고 예찬을 한 시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태백이 다시 오셔서 나랑 중국의 여산이 아름답냐 아니면 금강산이 아름답냐라고 의논을 하게 된다면 이런 뜻입니다. 여산이 여기 도곤, 여기는 이제 금강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금강산의 시위폭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하려니, 중국의 여산이 여기 금강산보다 더 좋다라고 이태백이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태백, 이 당나라의 시인이 금강산을 보게 되면 금강산이 아름답다고, 최고라고 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사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본사 1, 금강산 유람까지 좀 살펴봤고요. 다음에 금강산 본사 2 대목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